고구려사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려사는 우리 단재 신철 선생님의 조선 삼국사를 저번으로 해서 총 12번의 강좌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제 1강은 고구려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칠판에 있듯이 고구려의 기원인데 여기 단재 신철 선생님은 조선 삼국사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고구려, 그러니까 BC 37년에 세워져서 AD 668년에 이제 멸망한 약 705년의 역사를 가진 고구려보다도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진 고구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900년 정도 역사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고구려의 그 역사 900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는 큰 이제 우리가 이 동아시아 역사를 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단재 선생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고구려가 연대가 지금 삭감이 됐다. 900년의 역사가 지금 700년으로 삭감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러면 고구려가 이제 900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이제 근거들을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고구려 평양성이 무너질 때 당나라의 장수 이름이 이세적이거든요. 근데 이세적이가 이제 고구려 평양성을 점령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고구려가 900년이 미치지 못했을 때 나이 80 먹은 장수가 고구려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는 비기를 이렇게 끄집어내요. 거기에 고구려 역사 900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의 900년에 가깝다. 900년.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광개토대왕비에 보면 광개토대왕은 추모왕부터, 고구려는 이제 추모왕이라고 불렀거든요. 추모왕으로부터 17세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7대에 걸쳐서. 자, 그러면 이 추모왕으로부터 이 광개토 태왕까지 17세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삼국사기는 추모왕부터 광개토 태왕까지가 13세 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세 손이 지금 없는 거죠. 4대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광개토대왕비는 고구려인들이 414년에 국가적 차원에서 남긴 기록물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대 왕에서는 계보가 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이렇게 왕위를 계승한 것은 세에 속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들 또는 아들에서 뭐 손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승되는, 혈연적으로 계승되는 것을 우리가 세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17세인데 삼국사기는 13세, 그러면 4세가 지금 부족하다 이거죠. 이래서 이제 여기 연대가 삭감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 한무제 때, 이것은 이제 역사를 우리가 다시 이제 한사군 문제를 다시 거론했지만, 한무제가 그래서 사고를 뒀다 이렇게 되겠죠. 한 사고를 뒀는데 그 가운데 고구려현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BC 108년이니까 고구려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고구려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이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고구려현을 뭐 현도군에 속했다. 자, 그러면 이 고구려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고구려는 건국 이전에도 고구려가 있었다라고 이제 단재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연대가 삭감됐다. 그러면 이제 연대 삭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연대 삭감의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게 돼요. 근데 이제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고구려를 계승한 이 고려의 정통, 그러니까 고려는 고구려 정통론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신라계가 승리를 하게 되죠. 신라계가. 그러면서 이 신라계를 상징하는 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신라 건국을 제일 앞에 세워야 되겠죠. 신라 건국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신라가 멸망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신라 건국부터 신라 멸망 사이에 고구려가 건국돼야 되고요. 백제가 건국돼야 되고 가야가 건국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제나 가야가 뭐 신라보다 더 먼저 건국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삼국사기에서는 신라보다 먼저 건국되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죠.
또 하나 요소가 있습니다. 건국이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그 백제와 고구려가 다시 들어섰단 말이에요. 후고구려, 후백제. 그러니까 이 후고구려와 후백제는 고구려와 백제의 계승성을 표방했고, 바로 이 신라를 멸망시킨 후에 등장한 고려는 후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통성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후고구려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만일 요 앞에 고구려가 있다면, 고조선이나 부여 이후에 고구려가 제일 먼저 생겼기 때문에 고조선 부여의 정통성 고구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도 생기고, 그리고 고려 자체가 후고구려를 계승했다면 계승성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는 방법은 뭐냐? 고구려든 후고구려든 전부 신라 이후에 탄생한 걸로. 그리고 마지막에 신라가 고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후고구려나 후백제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설사 고려가 후고구려를 계승할지라도 사실은 신라를 계승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고구려 건국이 앞서 있죠. 그것은 이제 국어학적 발전이나 어떤 정치적 발전을 전제로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하지만, 우리 삼국사에는 신라가 제일 앞서 있는 것은 아마 김부식의 이런 역사관, 신라 정통론을 내세우기 위한 역사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연대가 그래서 삭감이 됐다. 200년. 그러면 BC 37년에 고구려가 들어섰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이전에 고구려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과연 독립국가에서 고구려냐? 여기에 전제가 있는 거죠. 이 전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고구려의 기원을 이해할 때, 고구려는 1번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9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졌다. 그런데 실제 건국은, 실제 왕국의 유지는 705년이다. 그럼 200년의 차이가 있죠. 이 고구려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김부식이 고려 중기에 삼국사기를 쓰면서 신라 정통론을 만들기 위해서 고구려 연대를 삭감해서 신라 다음으로 고구려 건국을 넣었을 것이다. 그러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능성. 그러면 이 200년의 고구려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여기에는 기존에 이제 그 김부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중앙 집권제적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한 나라 속에 여러 나라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 그런데 이제 북방계들은 기본적으로 지방 분권제적 국가예요. 지방 분권제는 뭐냐면 각 지역에 독립된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다시, 이게 이제 소국이겠죠. 그러면 이제 소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중국을 건설하겠죠. 그러면 중국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대국을 건설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단일 왕국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외적 표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개나 70개 나라가 있다면 다 자기 나라를 대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표하는 나라들이 연합을 했을 때 그 연합국가를 대표할 나라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조선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건 이제 가설이기 때문에요. 누구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지방 분권형 다종족 연합국가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조선은 기본적으로 지방에 여러 권력을 가진 소국들과 다양한 종족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국가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멸망이 아니라 해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단일한 국가는 멸망이고 여러 국가가 흩어지면 그것은 해체죠. 그래서 단자 선생님은 이걸 해체라고 본 거고, 그래서 열국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조선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사학을 만들 때 고조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지에서 일어난 나라들을 부족국가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벌판 속에 영웅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삼국이나 이런 나라를 건국한 걸로. 근데 이제 고조선을 이렇게 다종족 연합국가로 본다면 이제 어느 시기에 해체가 된 후에 다양한 지역에 있던 소국들이 독립된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부여가 있었다는 거죠. 이 가운데. 고조선에 속한 나라 중에 부여. 근데 부여도 그 밑에 다양한 나라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양한 나라 중에 하나가 고구려가 아닐까.
그러니까 고구려가 계승한다는 것은 부여를 계승하는 거고, 또 부여를 계승하는 것은 고조선을 계승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누충적 국가관이라고 해요. 누충적. 차례대로 나라가 있는 방식. 그렇게 되면 이 고구려가 200년 연대가 삭감됐지만 그 200년의 역사는 소국으로 있을 때의 고구려가 아닐까.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는 문헌적 고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제 문헌적 고증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고구려의 기원은 우리가 900년을 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것은 고조선을 다종족 연합국가로 봤을 때 전제가. 그리고 그 고조선에 속한 나라 가운데 고조선의 뒤를 이어서 가장 강력하게 통합의 깃발을 내세운 나라가 부여일 것이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여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부여는 교과서에 단지 한 나라로만 설명했던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부여와 함께 병렬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에는 유만조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는 사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만과 유만조선을 역사의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부여는 저 북방에 있는 단지 고구려나 백제를 낳은 소국 정도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문헌적인 거 말고도 고고학적 유물이나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 부여 고구려의 이제 정통론이 나오게 되면 그게 바로 이 정통론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가지 관점, 고구려의 기원을 볼 때는 이 세 가지 관점을 꼭 기억하면 고구려 연대 삭감에 대한 이유는 단전 선생님이 한 것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김부식은 신라 정통론을 위해서 고구려 연대 200년 삭감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두 번째, 고구려라는 나라. 도대체 고구려라는 나라는 뭐냐? 이것도 이제 고구려 전신에 이제 부여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부여.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신화인데 중국에 논형이라는 책이 있어요. 논형. 왕충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대략 AD 한 87년경, 86년경에 쓴 책입니다. 이 논형을 쓴 왕충은 요즘 개념으로는 유물론자입니다. 천명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모든 사회의 자연 변화는 이 사회나 자연 그 자체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하늘의 천명에서 이 세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전에 했던 뭐 신화라든지 신기한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자기가 논평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저울질을 합니다. 그래서 논평을 해서 자기가 논해서 저울질을 한다. 그래서 저울 형자를 써서 논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철학사에서 무지 중요한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논형에 길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험이라는 건 뭐냐? 신기하고 길상하고 이상한 징조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요즘 말로 하면 개념으로는 이거 뻥이지, 거짓이지. 그런데 역사는 뭐냐? 왜 그걸 썼느냐를 우리가 본다는 거죠.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던 걸 믿겠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나 거기에는 이걸 전제를 해줘. 왜 아버지가 없이 신이하게, 기이하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는 그런 신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신화에 담긴 의도, 현상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기록. 그 기록편에 동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제까지 우리는 동명왕이 고종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학계에서는 동명성왕이라는 시호는 고려 현종 때 거란이 침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방민족이나 특히 오늘날 후백제 지역 사람들, 백제 사람들 자신들이 동명의 후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제는 두 가지 설화가 와요. 하나는 주몽계, 하나는 동명계. 근데 재밌는 것은 백제가 처음 건국됐을 때 주몽의 사당을 세우질 않았어요. 동명의 사당을 세워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우리 학계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몽의 사당이라고 봤던 거죠. 그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니다. 그것은 온족에는 주몽사당을 세웠을 것이고 비료는 동명사당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왜 그걸 전제라면 나중에 백제가 남부해라는 국고를 세우거든요. 그랬을 때 백제는 자기들이 고구려계에 단절하고 부여계를 계승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앞에 시조묘 때 동명모를 세웠다는 게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에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주몽 계통이다. 아니다, 동명 계통이다. 그래서 지금은 동명과 주명을 별도로 봅니다. 자, 이 동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동명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난생 신화인데 여기에 고리국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고리국. 그러니까 이 고리국이 대략 BC 한 7세기, 8세기경입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리국의 왕이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시녀가 혼자 방에 있는데 창틀로 햇빛이 쫙 오죠. 기운을 느낀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알을 낳은 거예요. 자, 그리고 왕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시녀가 알을 낳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알을 돼지우리에다 버렸더니 돼지가 건들지 아니하고 마을관에 갔더니 마을관에서도 말이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데려다가 따뜻하게 품었더니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죠. 근데 아이가 활을 잘 쏴. 그래서 동명이라 불렀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왕이 시기를 해요. 왕이 시기를. 자, 우리가 주몽신화에는 대소가 시기를 하죠. 여기는 왕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모수를 넘어서 부여에 가서 나라를 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명은 부여를 세웠다고 되지 고구려를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는. 자, 이게 동명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에요. 자, 우리가 주몽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414년에 나와요. 주몽에 대한 최초의 신화는 뭔지 아시겠죠? 414년. 광개토대왕비. 그게 주몽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동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후대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려 현종 때 이 동명신화와 주몽신화를 결합하지 않았을까? 왜? 부여계를 다 아루해야 되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발해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풀었거든요.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 부여의 풍속을 계승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북방계, 그러니까 거란과 싸우는 발해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부여라는 것도 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후박제도 자기들이 부여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후백제는 고려의 뭔가 나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나라 망했잖아요. 고려한테. 그러니까 그들을 아우르는 방법은 동명과 주몽은 같다라고 합한 게 제일 좋겠다. 그러면서 그때 시호로 성자를 붙여줘서 동명성왕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교보가 동명왕편을 씀으로써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동명과 주몽은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역사학에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리국이 최초의 이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고리죠, 고리. 자,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생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한자로 고자가 이건데 별집이라는 뜻인데 이 고리인데 고자인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건 이제 풀무질할 때 고풍기거든요. 비슷하다 보니까 옮겨 쓰는 과정에서 이 고자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탁자로 붙이거든요. 탁자. 그래서 이제 고리국이 탁리국으로 바뀌어요. 탁리국이 나중에 이제 색자로, 그러니까 줄이란 뜻이거든요. 색줄할 때 쓰는 줄. 그래서 생리국. 그러니까 고리국, 어떤 기록에는 탁리국, 어떤 기록에는 생리국. 근데 이것은 다 같다. 원음인 고리국. 여기서 고리. 그럼 이제 고리란 말이 나올까요? 고리. 고리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단재 선생님은 그 고리를 가운데, 핵심, 우리가 골, 이렇게 부르죠? 골짜기, 이런 것들. 그래서 골짜기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신약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대에서는 모두 골짜기에 살았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살아가지고 이 골짜기가 하늘과 땅의 가운데예요. 그래서 하늘은 바람이 부는데, 바람. 그죠? 여기는 속이고, 속. 그리고 여기는 밭이에요. 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라고 할 때 개국곡자 쓴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풍속이라는 건 뭐냐면, 풍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의 어떤 기운을 뜻하는 거라면, 속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골이라고 부르죠? 골이 깊다. 그래서 이것은 가운데, 중앙, 사람이 사는 땅. 그래서 단재 선생님이 이것을 중이라고 하죠. 중국. 세상의 중심. 고리.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말의 구리와 같은 거 아닐까. 인류가 만든 최초의 금속을 발명한 구리, 동적, 동. 그래서 이거는 구리라고 했고, 이것이 오랫동안 구리를 발명한 종족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현재 단재 선생님은 중심 이렇게 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고구려는 BC 7세기, 8세기부터 작은 나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이제 부여에 이제 속해 있다가 이들이 이제
부여로부터 독립을 하죠. 근데 부여로 독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부여의 분열이 전제되죠. 부여가 분열되지 않고는 독립하기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 고구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여를 또 이해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부여의 신화입니다. 자, 부여의 신화는 크게 4개의 신화가 존재합니다. 익숙해진가요? 부여는 따로 부여의 뭐 유물이라든지 부여의 풍속이라든지 부여의 전개 과정은 우리가 부여사 따로 다른 별도의 강좌를 마련해야 됩니다. 오늘은 크게 부여의 신화의 첫 번째는 해모스 신화가 있습니다. 해모스 신화. 두 번째로는 헤브르 신화가 있어요. 헤브르. 그리고 세 번째는 동명 신화가 있고 네 번째가 금원. 자, 익숙하시죠? 네 개가 부여의 신화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여의 신화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우리나라 신화가 갖고 있는 공통성이 존재합니다. 공통성. 신화의 공통성.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이렇게 지우고. 자, 그러면 신화는 이렇게 하나의 신화가 만들어지면 그 신화가 원형을 가지고 전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과의 뭐 접촉이라든지 이걸 변형이 시작돼요. 그리고 또 이건 필요하다 그러면 불러다가 신화에 덧붙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화는 이제 여러 그 종족들이나 다양한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개가 변형이 돼요. 그래서 특히 두몽 신화는 우리나라 신화의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동북아시아의 모든 신화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주몽할 때 다시 시작하고 일단 우리가 신화 유형을 배울 때는 이렇게 한국 신화의 특징이죠. 한국 신화의 유형. 이렇게 하면 자, 일본에는 주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신화의 아주 대표적인 신화. 그 다음에 유형이 두 번째가 뭐냐면 부신화입니다. 요거에 덧붙여서 나오는 신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화소라고 하거든요. 신화의 바탕, 신화소.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두 신화와 연결된 종신화라고 합니다. 종신화. 그래서 주신화나 부신화에 연결된 종신화 1, 그 다음에 종신화 2.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뭐 그리스 신화 만나면 그리스 신화 요소가 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적 요소 중에 이렇게 부러진 칼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찾으러 오죠. 근데 우리 주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화적 공통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게 거기서 왔는지 안 왔는지가 아니라 모든 신화애들은 영웅들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버지를 찾는 방법이 DNA를 이렇게 검사해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눈이 닮았다든가 발가락이 닮았다든가 그것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 다 못 먹어서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때 바로 뭔가 쉼표가 있어야 되죠. 뭐 거울이라든지 뭐 깨진 거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신화의 소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화 소 핵심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신화에서는 이 주신화가 있습니다. 주신화. 자, 이거 지우고.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 신화 주신화는 뭐냐? 천선신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선신화.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 땅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신화예요. 천선신화.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천선신화. 첫째는 우리 단군 신화가 대표적인 천선신화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요. 산으로. 그죠? 두 번째가 해모스 신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여의 신화에 1번이 해모스 신화가 바로 천선신화를 대표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신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대가야 신화예요. 우리가 이제 금강가야 신화는 잘 아는데 대가야 신화는 많이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가야의 아비가지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그 땅에 정견모주와 결혼해서 대가야를 세우는 뇌질청일 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바로 대표적인 천선신화예요. 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난생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신화의 주류죠. 여기에는 부여의 신화인 동명신화가 있습니다. 동명신화가 동명왕이 대표적인 난생신화죠. 알에서 났으니까. 자, 그러니까 부여신화는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신화에 3가지 유형을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지령신화라고 합니다. 자, 지령신화는 뭐냐면 어떤 그 지역에 토착화된 영험한 기운이나 식물이 그 신화의 주인공이죠. 예를 들어 두꺼비가 나온다든가 여우가 나온다든가 물고기가 나온다든가 용이 나온다든가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무왕의 신화가 대표적인 지령 신화고, 여기는 바로 금화왕이에요. 대표적인 지령 신화죠. 두꺼비가. 뭐 강감찬 신화면 여우, 뭐 여흥 민씨들은 저기 그 여마라 그래서 마룡, 그죠? 이런 신화들. 그다음에 견원 신화, 지렁이. 혹시 견원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견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딱 태어나자마자 꿈틀. 그게 이제 토룡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렁이가 아니라 그 지역에 토착화된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왕의 힘은 아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한계나 호남을 기반한 세력들을 후원을 받아서 무왕이 등장한 걸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가 지령 신화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신화의 주 신화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주 신화의 유형들이 우리나라에는 뭘로 나타나냐? 반드시 개국 신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 개국을 해요. 나라를 세우죠. 뭐 지령 신화 가운데 어떤 그 고려시대에 오면 이분들이 나라는 세우지는 않죠. 그러나 가문을 세우죠. 예를 들어서 뭐 잉어 전설이 있는 우리 파평윤가들, 파평의 오랜 세가가 되는 거고, 영민씨는 여주의 세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왕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700년, 1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이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려시대는 호족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들이 지령신화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다 개국신화라고, 그리고 이 개국신화는 반드시 시조신화하고 맞물려 있다 이거죠. 다 시조가 돼요. 고조선의 시조가 되고, 신라의 시조가 되고, 그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신화의 또 하나의 특징, 이주신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모수도 이주신화예요. 해모수도 하늘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하백의 따님인 유아를 만나서 결국에는 이 사람도 나라를 세우는 거고, 동명도 아버지 보리국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후예를 세우잖아요. 전형적으로. 금화도 해부르가 가서 이주해가지고 세운 나라 동부여를 이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주신화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화의 특징은 주신화와 부신화를 결합하면 거의 우리나라는 건국신화가 다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건국신화예요. 그리고 그 신화 요소에 다양한 신화소들을 배우면 우리가 앞으로 주몽신화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신화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조신화가 주신화를 안 온다는 거예요. 수조라는 뭐냐면 짐승이 조상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늑대가 딸하고 결혼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온다든가 여우가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주신화는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단군신화가 수조신화가 있잖아요. 수조, 곰, 수조신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종신화라고 합니다. 종, 이렇게 씁니다. 이 신화에 딸려 있는 것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전 세계 비슷한 유형을 갖는데, 뭔가 하늘에서 기운이 쫙 온다든가, 또는 이렇게 거인의 발자국을 딱 받았더니 온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기운을 느껴서 아이를 출산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가문신화라고 해요. 가문신화. 우리 유화가 대표적인 가문신화죠. 해모수를 찾으러 갔는데 그 말을 만나게 돼서 궁궐에 들어갔더니 햇빛이 쫙 오면서 태기가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문신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신화는 이 사람들이 와서 건국을 할 때 홀로 건국하는 게 아니라 이주할 때 들어온 세력과 토착 세력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항상 연합의 특징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 이 신화들은, 고대 신화들은 대부분 적을 죽여버리죠. 죽이는 신화예요, 적을. 그런 면에서 우리 신화에 좀 독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신화에는요, 적을 죽이는 예가 없어요. 대부분 연합형으로 나타나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주몽 신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이, 마리, 협보, 그죠? 제사, 무골, 묵거, 이런 식으로 연합 세력을 끌고 와서 지역의 연합 세력인 하백의 세력들, 소선호의 세력들과 또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종신화입니다. 그럼 이제 종신화에서 이제 다음 단계 신화들이 있어요. 이주를 하고 연합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가장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버림받은 자, 기하. 중국의 시조인 직이란 사람은
아이를 낳으니까 예전에는 다 아이를 버렸어요. 왜? 나쁜 기운이 온다 그래서. 그래서 강 건너 또 내가 건너 어떤 특정한 성황당 같은 데 넣었다가 3일 후에 데려와요. 그러면 이제 얘는 성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 이름이 기예요. 버릴 기자. 그 기가 나중에 커서 곡식의 신이 돼요. 그래서 직이라고 불렀고, 이 직이 나중에 토지 신과 합해서 사직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신화는 기본적으로 기아 신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죠. 우리 주몽도 버리잖아요. 동명도 버리고. 근데 해모수는 안 버리잖아요. 해모수는 기아 신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신화에는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아 신화고요. 또 하나는 모든 신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라를 세우는 영웅들은 고난 신화가 있습니다. 누가 죽이든가 시기하든가 질투하든가. 자, 그래야지 우리가 주몽 신화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나면 죽어. 그 뭐냐? 영웅은 항상 이겨내서 승리를 하죠. 극복을 합니다. 항상. 자, 어떻게 하냐? 지금 막 대수의 부하들이 쫓아와요. 뭐 이제 갈 데도 없어. 엄니대수는 막 철렁철렁하고. 그때 내가 하늘의 자손이나 증명하는 건 뭐냐? 여러 개가 있거든요. 채찍도 있을 거예요. 화살도 있을 것이고. 자, 그때 활을 딱 대가지고 강물에다 탁 치죠. 그래서 내가 천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물에 갈대가 짜고 자라가 쫙 하고 탁 넘죠. 이런 방식의 신이한 방식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화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주몽을 좀 더 이제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주몽은 이러한 이제 동아시아의 여러 신화 요소들이 다 뭉칩니다. 자, 뭉쳐서 주몽 신화로 결합이 돼요. 자, 그런데 주몽 신화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400주년 광개토대왕비 이걸 다 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비석에 이거 쓰기 시작하면 비석에 반을 써야 되니까. 광개토대왕비의 핵심은 훈적비거든요. 훈적. 공운을 기록한 거예요. 공운을 기록한 거. 많은 분들이 광개토대왕비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광개토대왕릉비는 훈적비예요. 훈적비. 훈적. 공운을 기록한 거. 훈적비.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제1부는 고구려가 건국된 시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개토왕이 정복한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정복한 백성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고구려의 깃발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연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석을 지키고 하나의 이제 연합국가를 상징하는 거.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어요. 이제 광개토대왕 때 그 부분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구역의 신화라든지 이 신화를 통해서 이제 주몽이라는 여기 이제 금화가 있죠. 금화가. 자, 그래서 주몽을 이해할 때는 또 이걸 다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제 1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